이것은 사람인가 짐승인가, 반은 인간 반은 짐승의 모습을 한 반인 반수 괴물들. 평범한 사람하고 다를 바 없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초능력 같은 힘을 보여주는 태조 왕건이 반인 반수라면 믿어지십니까? 살수대첩의 비밀병기가 반인 반수였다. 나라의 운명을 뒤바꾸는 반인 반수 괴물의 모든 것을 지금 바로 역사 속 스토리 읽어드립니다 해서 밝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역사 속 괴물을 연구하는 괴물 전문 작가 곽재식입니다. 반인 반수하면 상반신은 사람, 하반신은 말인 괴물 종족, 그리스 로마 신화 속 켄타우로스가 가장 먼저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반은 인간, 반은 말인, 반인 반수 괴물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어딘가 켄타우로스와는 달라 보이는데요. 말의 모습을 한 우리나라 반인 반수 괴물의 정체, 지금 바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암컷 말에서 태어난 말모습의 반인 반수 괴물은 얼굴이 말이고 몸이 사람인 것이죠. 조선 후기 실학자 이긍익이 쓴 연려실기술에 1547년 한양의 어느 거리에서 말얼굴을 한 괴물이 발견되었다는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암컷 말에서 뭔가가 태어났는데 말이 아니고 사람처럼 생긴 게 태어난 거예요. 근데 얼굴은 또 그랬는데 말이야. 사악하고 무서운 일 벌어졌다. 라는 식으로 당시에는 이 이상한 괴물에 대한 이야기가 퍼져나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비슷한 형태의 그런 괴물을 두고 가면졸속이라고 쓴 글도 보이는데, 실제로 이게 발견됐다는 이야기하고는 조금 다른 맥락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조선시대의 문신인 유몽인이 능엄경을 본떠서 의림도인에게 불교의 폐해에 대해서 지적한 글, 증의림도인 효능엄경에 나오는 호칭이 바로 마면졸속인 것이죠. 갖가지 선악에 대한 보응이 일정하지 않고 끝내 허망하기만 하네. 이는 열애가 열반한 뒤 이미 진겁이 쌓여 그 정신이 신령하지 못해 듣지도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네. 천당에 줄지어 자리한 염라의 관원들이 사적으로 청탁을 들어주고 몰래 뇌물을 챙기고 소머리 나찰과 말얼굴 졸속이 뇌물의 다소에 따라 조종하고 속인다네. 자, 말얼굴 졸속, 한문으로 쓰면 마면졸속이죠. 말의 얼굴을 하고 있는 저승의 졸속, 졸개다라는 뜻입니다. 소의 머리를 한 괴물 우두 나찰과 함께 저승 중에서도 주로 지옥에 가까운 곳에서 일을 하면서 관리이자 죽은 사람들, 특히 죄인들을 괴롭히는 역할을 하는 병졸로서 일하던 불교 문화 계통에서 많이 언급되고 있던 그런 괴물의 모습입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이런 말얼굴을 한 사람 모습의 무언가가 한양의 서울거리에 나타났다라는 것은 마치 저승에서 지옥에 있는 이 마면졸속 같은 것이 현실 세계에 나타났다. 조선판 지옥이 개봉되었다라는 약간 이런 느낌.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거예요. 반은 사람, 반은 말인 괴물 생각해보세요 하면 뭐 떠올립니까? 대부분 상반신은 사람인데 하반신은 말인 그리스 로마 시대의 괴물인 켄타우로스 제일 먼저 떠올리죠. 그런데 한국인이라면 여러분 이제부터 뭐 떠올리셔야 됩니까? 반은 사람, 반은 말인 괴물 하면 얼굴까지 말이고 하반신은 사람이고, 약간 좀 효율은 좋지 않은 느낌인데 그래야 또 괴물답지 않겠습니까? 한국인이라면 반은 말, 반은 사람일 때 얼굴이 말이다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용왕을 떠올려 봅시다. 여러분의 머릿속에 떠오른 용왕은 어떤 모습입니까? 사람입니까? 용입니까? 용왕이면 용의 왕인데 왜 우리는 용왕을 용이 아닌 사람의 모습으로 주로 기억하고 있을까요? 사람의 모습을 한 채 몸에 비늘을 숨기고 있는 바닷속 반인 반수 괴물 용손. 용손은 용의 자손인 사람이라는 뜻이죠. 용과 사람 사이에 태어난 것으로 모든 면에서 사람과 같으나 몸의 어딘가에 반드시 비늘이 있다 하는 식으로 전설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죠. 조선 전기의 기록인 동국여지 승람을 보면 당시 조사되었던 각 지역별 설화 전설 속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괴물은 단연 용입니다. 여자일 때는 용녀라고 기록된 경우도 있어서 용이 여자 사람의 모습으로
변신한 것을 말할 때도 있었죠. 우리나라에서는 용손 이야기가 특별히 더 색다른 형태로 굉장히 널리 퍼져서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시대가 있었습니다. 왜냐? 고려 태조 왕건이 바로 용왕의 자손이라는 이야기가 고려 시대에 널리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태조 왕건은 정말 용손이었을까요? 그의 몸에는 용의 흔적인 비늘이 존재했던 것일까요? 용녀는 일찍이 송악의 새집 침실의 창밖에 우물을 파고 우물 속으로부터 서해의 용궁을 오갔는데 늘 용녀는 작제건과 더불어 다짐하기를 제가 용궁으로 돌아갈 때 삼가 엿보지 마십시오. 어긴다면 다시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였다. 뭐 하지 말라 이런 거 했을 때 안 하면 모든 이야기의 한 80%는 그냥 없어집니다. 용녀는 어린 딸과 더불어 우물에 들어가 함께 황룡으로 변해 옷에 구름을 일으켰다. 기이하게 여겼으나 감히 말하지 못하였는데 용녀가 돌아와 화를 내며 말하기를 부부의 도리는 신의를 지킴을 귀하게 여기는데 이제 이미 다짐을 저버렸으니 저는 여기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고 드디어 어린 딸과 더불어 다시 용으로 변해 우물에 들어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 작제건은 만년에 속리산의 장갑사에 살며 늘 불교 경전을 읽다가 죽었다. 후에 추존하여 의조 경강대왕이라 하고 용녀를 원창왕후라 하였다. 고려사에는 왕건의 할머니인 원창왕후가 용왕의 딸, 즉 용녀라는 전설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작제건이라는 사람은 왕건의 할아버지입니다. 젊은 시절에 상선을 타고 중국 당나라로 가던 중에 배가 바다 한가운데서 멈춰서는 일을 당하게 됩니다. 배에 탄 사람들 되게 당황했겠죠. 왜 배가 움직이지가 않지? 식량도 물로 떨어지면 어떡하지? 다들 걱정했겠죠, 그죠? 점에 의존을 합니다. 점을 쳐보니까 이 배에 지금 문제가 되는 사람이 한 사람 타고 있다. 그 사람을 바다에 던져야지 배가 다시 움직일 수 있다. 그 사람 누구겠습니까? 우리의 주인공 왕건의 할아버지 작제건이라는 전기가 나온 거죠. 작제건은 할 수 없이 그래서 바닷속에 뛰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은 용왕을 만나고 그의 딸 용녀를 아내로 맞이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작제건은 용녀를 데리고 송악, 지금의 개성이죠. 남쪽에 정착해서 내 아들을 가졌는데 첫째 용건이 왕건의 아버지였다라고 합니다. 왕건의 선조는 바다에서 활발하게 무역을 하던 사람들이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처음에는 중국, 당나라 혹은 다른 외국에서 돌았던 여러 가지 신기한 용이나 용녀에 대한 전설들, 소설들, 설화들, 떠돌아다니는 소문들, 뱃사람 사이에서 돌던 이상한 미스터리 같은 이야기들, 역사 속 미스터리 읽어드립니다. 이런 사람들, 항구에서 배 위에서 활동하던 사람들이 있었겠죠. 우리나라에서 이 이야기가 더 퍼지고 더 뿌리를 내리면서 왕건의 후예는 몸에 비늘이 나 있다. 조선시대 어우야담, 송화, 잡설 등에 기록되어 널리 돌게 됩니다. 왕씨는 용의 종이므로 아무리 못난 자손과 먼 후손이라도 그 몸의 어딘가에 반드시 비늘이 있다. 그렇다면 왜 용왕은 용이 아닌 사람의 이미지로 남게 된 것일까요? 불교의 영향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불교 경전에는 불교의 이치가 너무나 훌륭해서 물속의 괴물인 용들의 왕, 용왕도 감복해서 불교에 귀의했다라는 식의 이야기가 꽤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불교가 번창하던 삼국시대 이후로 용의 임금인 용왕이 마치 사람처럼 표현된 영향을 받았을 수 있겠죠. 일지문덕 장군이 수나라 100만 대군을 전멸시키고 급기야 수나라를 멸망의 길로 들어서게 한 살수대첩, 한국사의 빛나는 승리입니다. 그런데 고구려군이 수나라 군대를 격파하고 승리할 수 있었던 데에는 아주 기이한 비밀병기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사람의 모습을 했지만 특별한 발 모양을 가진 반인반수, 녹족 부인과 그 아들들입니다. 평양에서 전해지는 전설에 따르면 고구려 때 평양에 사슴 발굽 모양의 발을 가진 녹족 부인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녹족 부인은 아들 셋을 낳았는데 아들이 모두 자신처럼 사슴발을 갖고 태어나니까 놀림을 받을까봐 아이들에게 항상 버선을 신고 다니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작은 아들이 발을 드러내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다른 애들에게 놀림을 받은 거예요. 형제들은 화가 난 나머지 놀린 아이와 심하게 싸우게 되는데 너무 심하게 싸워가지고 감당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녹족 부인은 화를 면하려고 아들들을 데리고 마을을 떠나게 됩니다.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을 것 같은 바닥 기슭에서 살기 시작하죠. 그런데 녹족 부인에게 청천벽력 같은 순환이 발생합니다. 폭풍이 바닷가를 휩쓸어서 아들 모두를 잃게 된 것이죠. 자식을 잃은 녹족 부인은 혼자 살면서 외적이 고구려에 침입했을 때 을지문덕 장군을 따라 전투에 나서서 지대한 공을 세웠다라고 합니다. 을지문덕 장군이 수나라군을 물리치고 총공격을 감행하던 때였습니다. 녹족 부인 귀에 아주 이상한 이야기가 들려오게 되는데요. 적군의 녹족 장군으로 불리는 장수들이 있다는 것이죠. 녹족 부인은 목숨을 걸고 적진에 들어가 녹족 장군이라 불리는 자들을 찾아갑니다. 이산가족 상봉의 순간이죠. 녹족 장군 누구겠습니까? 그때 그냥 바다에 휩쓸려 갔다 중국에 가가지고 거기서 살아남아서 장군으로 성장한 것이죠. 모자지간임을 어떻게 확인했을까요? 버선을 벗어가지고 발을 보니까 발이 둘 다 사슴 모양이었던 거죠. 녹족 부인은 아들들에게 태어난 나라를 치는 것은 의리와 진리에 어긋나는 일이다. 제 나라를 겨두었던 창끝을 거두라. 그래서 아들들은 을지문덕 장군 지휘 아래에서 전투에 참여해서 용맹을 떨치며 수나라군을 물리치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던 것이죠. 지금까지 들려드렸던 이야기는 현대까지 전해져 내려오는 전설 속의 이야기고요. 약간은 다르지만 좀 더 단순한 형태의 이야기가 평양 대성산에 있는 절 광법사 사적비에 새겨져 있는 내용도 남아 있습니다. 조선 후기 각 읍에 지리지를 모아 엮은 책 여지도서에는 배경이 고려로 구체화되어 있고 녹족 부인은 고려의 왕비로 아들 12를 낳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려 때의 왕비로 녹족 부인이 있었는데 한 번에 12아들을 낳았다. 이를 상서롭게 여기지 않아서 상자 속에 담아 버렸다. 훗날 당나라 장수 12명이 각각 3,000명의 병사를 이끌고 바다를 건너왔다. 녹족 부인이 이를 듣고 들판으로 나아가 그들을 맞이했다. 12개의 버선을 주었더니 모두 발에 들어맞았다. 이에 12장수가 모두 깜짝 놀라 차례로 절을 하고 무릎을 꿇고 말하기를 우리를 낳으신 분은 부모님이며 우리에게 젖을 주신 분은 어머니이고 우리에게 버선을 신기신 분도 어머니이니 부모의 나라를 침범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여 마침내 항복하고 이에 행성을 쌓고 그곳에서 지냈다. 녹족 부인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녹족 부인은 어떻게 사슴발을 가지게 된 것일까요? 황해도 장수산에 있는 현암이라는 암자 뒤로 산등을 넘어가면 녹족정이라는 우물이 있는데요. 바로 이곳에서 현암에서 불도를 폈던 이암대사를 사모한 암사슴이 녹족 부인을 낳은 곳입니다. 즉 녹족 부인은 암사슴에게서 태어난 괴물인 것이죠. 녹족정 우물 앞 돌바닥에는 아직도 사슴 발자국이 남아 있어서 전설을 뒷받침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 전설이 불교 계통 문헌에 보면 녹모부인이라고 하는 전설로 상당히 비슷한 내용의 이야기가 실려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불교가 전래된 게 삼국시대부터였으니까 왜 그 이야기가 한국을 배경으로 한 버전으로 좀 더 구체화된 형태로 변해서 기록으로 남게 되었느냐. 그때 정말로 사슴발을 한 사람들이 우연히 발견되어가지고 그쪽 지역에서 인기가 있었기 때문일까요? 알 수 없죠. 언젠가 한반도에 평화가 찾아와서 우리가 북한을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게 된다면 전설과 기록으로 내려온 녹족 부인의 실체를 제대로 파헤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져봅니다.